지긋지긋했다.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며느리에게서 비난 섞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올해 조상 제사에는 오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마시고요. 아들이 그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렀다. 나는 답장했다. 확인해줘서 고맙다. 자동 이체는 모두 끊겠다. 그날 밤 11시 59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맨손으로 시작해 사업을 일군 한 남자가 어떻게 가족의 눈에는 그저 걸어다니는 직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어떻게 내가 마침내 이제 됐다 라고 외치게 된 도화선이 되었는지 말이다. 내 이름은 임지환, 올해 58세다. 나는 제주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형 펜션 체인의 설립자이자 오너다. 28년 전 나는 은행 대출금과 불가능해 보이는 꿈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현재 나는 여러 펜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은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 나는 남의 방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유산도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바닥부터 한 발 한 발 기어 올라왔다. 첫 5년 동안 나를 거의 좌절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대출금 외에는 어떤 초기 자본도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매일 18시간씩 일했다. 휴일도 주말도 희생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포기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내게는 두 아이가 있다. 큰아들 지호는 33세, 딸 아영은 30세다. 지난 15년간 나는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 아내 수빈이 아이들이 10대였을 때 뇌동맥류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전날까지 부엌에서 웃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사람이 다음날 나는 철망에 빠진 두 아이와 홀로 남겨졌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필요로 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함께했다. 학교 졸업식, 지호의 축구 경기, 아영의 무용 발표회에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값비싼 사립대학에 보내고 해외 유학도 시켜주었으며 18세가 되었을 때는 차도 사주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내게 부족했던 시간마저도 주려고 했었다. 지호는 호텔 경영을 전공했다. 당연히 나는 그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랐다. 아영은 실내 디자인을 공부했고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일하며 펜션을 재설계하는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이 일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높은 연봉의 직책과 유연한 근무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궈놓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기회를 제공했지만 말이다. 지호는 졸업 후 나와 단 6개월만 일했다. 그 6개월 동안 그는 지각하고 조퇴하며 모든 일에 불평했다. 아빠,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전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수만 명의 여행객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창의적인 일 말인가?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다. 아빠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빠 세대는 죽어라 일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전 워라밸을 원해요.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요. 나는 그를 떠나보냈다.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을 탐색하고 열정을 찾아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미선이었다. 미선은 소셜미디어 팔로워 2억만 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다. 매일 환상적인 해변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녀는 지호를 만났을 때 28세였고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은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를 쳐다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담겨 있었고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 결혼식 비용은 2억 원이 들었는데 물론 내가 전부 지불했다. 미선은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만한 결혼식을 원했다. 국제적인 사진작가, 수입 장식,
극도의 호화로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미선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가 경치 좋은 우리 펜션 중 한 곳에서 식을 올리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대답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펜션은 예쁘지만 제 결혼식에 어울릴 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저희는 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해요. 나는 지호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이 말을 삼켰지만 그때 이것이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다. 결혼 후 지호와 미선은 내가 사준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4영억 원 상당의 집이었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저희 돈 모아서 저희 집 살 거예요. 지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임시방편은 5년이 되었다. 지난 5년간 그들은 그 집에서 단 한 푼의 월세도, 전기세도, 수도세도 내지 않았다.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이유는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5년간 지호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호텔 컨설턴트 프리랜서 일을 했다. 가끔 사람들이 호텔 개선,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돈을 지불했지만 전혀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어떤 보장도 없었다. 일이 없을 때는 누가 비용을 지불했을까? 바로 나였다. 미선도 딱히 일다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가끔 의류나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했지만 대개는 현금 대신 홍보용 제품을 받았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필요로 했다. 명품 옷, 아름다운 곳으로의 여행, 유명 관광지에 가서 사진 찍기. 아빠, 이건 투자예요. 지호는 내게 미선이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나중에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지호야, 벌써 5년이 지났어. 그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대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니? 아빠는 이해 못하세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디지털 마케팅은 작동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계속 돈을 냈다. 집세, 전기세, 수도세, 미선의 할부금, 그리고 내 한도 초과인 신용카드, 청구서까지 매달 내가 대신 결제했다. 그는 내 아들이었고 나는 그를 사랑했으니까. 언젠가는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아영은 처음에는 달랐다. 그녀는 나와 2년간 일하며 펜션 재설계를 도왔고 꽤 잘했다. 그녀는 안목이 좋았고 손님들의 요구를 잘 이해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는 준현을 만났다. 준현은 부산 출신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건축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교양 있고 전문적이며 야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돈에 대해, 특히 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준현은 항상 내 자산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 아버님, 강원도 속초로 사업 확장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가 다음 여행 핫플레이스예요. 아버님 사업 규모를 3배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이런 부티크 펜션도 좋지만 정말 돈이 되는 건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죠. 그는 늘 그런 미소를 지으며 내 자금에 손을 대려는 노골적인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아영과 준현은 3년 전 결혼했다. 이번에도 내가 비용을 댄 비싼 결혼식이었다. 이번에는 그나마 덜 과장되었는데 아영이 최소한 지출을 조금은 신경 썼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도 집을 사주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집이었다. 준현이 그 지역의 건축 프로젝트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영은 더 이상 나와 일하지 않았다. 아빠, 준현이랑 제가 저희 건축 디자인 사무소를 열고 싶어요. 창업 자금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원만 있으면 돼요. 사무실 임대하고 장비 사고 직원 뽑는데요. 나는 돈을 주었다. 내 딸이었고 그녀의 재능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무소는 한 번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작은 고객들을 상대로 소소한 프로젝트를 몇 건 맡았지만 전혀 본전을 뽑지 못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그들은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 마케팅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영업을 담당할 파트너를 고용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계속 돈을 댔다. 계속. 지난 몇 년간 다른 비용들도 모두 내가 부담했다. 나도 초대받았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항상 내가 계산했고, 두 가족이 함께 간 가족 여행의 호텔비와 비행기 티켓도 내가 지불했다. 값비싼 크리스마스 선물과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던 생일 선물까지. 아주 천천히 나는 몇 가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걸려오는 전화는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였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항상 무료 만찬을 먹거나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대화는 얕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가장 나빴던 것은 나는 험담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가끔 내 귀에 들려왔다. 아빠는 정말 잔돌이야. 한 번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미선이 내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호에게 속삭였다. 그렇게 돈 많으면서 맨날 돈 쓴다고 난리잖아. 봐라. 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 마. 어차피 나중에 그 돈 다 우리 것이 될 테니까. 아니면 아영이 내가 사무소의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자 준현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빠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자식인데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 말들은 독처럼 내 안에 쌓여갔다. 나는 평생을 일했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자신들과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 사이에 노인 장애물로 여겼다. 6개월 전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호의 33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우리 펜션 중 한 곳에서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모든 친척을 초대하여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그런데 지호와 미선은 이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그냥 좀 늦었어요. 뭐.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그 태도는 아예 오지 않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들은 나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예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어린 사촌들과 수다를 떨며 나를 거의 완전히 무시했다. 건배를 할 때 나는 일어서서 아들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었다.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미선이 하품을 크게 하더니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운전해서 집에 돌아왔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더 차갑고 절망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리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탐욕에 져서, 기대감에 져서,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한정 주었기에 내가 직접 키워낸 그 당연시하는 마음에 져서 말이다.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3개월간 나는 서서히 금전적 지원을 줄여나갔다. 요란하게 알리거나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줄였다. 매달 대신 갚아주던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지불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묻지 않고 지불했던 공과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합당한 이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화가 더 자주 걸려오기 시작했다. 아빠 왜 그래요? 이번 달 신용카드 왜 완납 안 됐어요? 아빠,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중요한 청구서가 연체됐어요. 안녕하세요? 사업은 잘 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요구뿐이었고 당연하다는 듯한 기대뿐이었다. 2달 전은 아내 수빈의 기일이었다. 마치 청명절 성묘처럼 말이다. 전통에 따라 우리는 늘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 나는 수빈의 사진과 다른 돌아가신 가족들의 사진을 정성껏 놓았다. 직접 전통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생화와 초를 샀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추억을 나누고 떠난 이들을 기렸다. 올해 나는 그들 둘에게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자. 오후 5시 지호가 답장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선이 브랜드 행사가 있어서요. 아영이 답장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준현이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제삿날이 되었다. 오후 5시가 지나고 6시, 7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사과의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 홀로 앉아 수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치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수빈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어쩌면 그게 문제였는지도 몰라. 모든 것을 주면서도 노력하게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돈만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나 존중, 가족은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으로 말이야.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내 금전적 지원을 완전히 철회하기로.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말이다. 만약 내 아이들이 내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돈을 거두었을 때 진정한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했다. 모든 자동 이체를 취소하고 내 계좌에 연결된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모든 정기 결제를 취소했다. 그리고 나는 반응을 기다렸다.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자동 결제를 취소한 지 사흘 만에 내 전화는 메시지 폭탄을 맞았다. 지호가 보냈다. 아빠, 슈퍼에서 신용카드가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아영이 보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고 했는데 계좌가 폐쇄됐다고 나와요. 아빠가 결제 취소한 거예요? 미사는 처음으로 나에게 직접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님,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급하게 처리 좀 부탁드려요.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쌓이도록 두었다. 내가 수년간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아닌 전화를 기다리며 느꼈던 그런 불확실감을 그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틀 후 나는 마침 내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너희는 성인이고 직업도 있으니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우가 즉시 답장했다. 뭐라고요? 아빠, 미리 말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지출도 많고 내야 할 돈도 있다고요. 너희는 몇 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 이건 놀랄 일이 아니어야 해. 아영이 직접 전화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아영아, 너는 30살이야. 네 남편은 건축가고 너는 디자이너야. 왜 너희가 나에게 청구서를 내달라고 해야 하는 거니? 왜? 아빠가 늘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요. 너희 아빠라고 해서 너희의 영원한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사무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너희는 이미 3년이라는 시간과 3억 원의 창업 자금을 가졌어.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사무소가 돈을 벌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때일지도 몰라. 아빠는 너무 잔인해요. 아니 아영아, 나는 현실적인 거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취급받는 것에 지쳤어.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메시지 폭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메시지 내용은 절망적이었고 점점 더 원망으로 가득 찼다. 지호,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집 대출금을 낼 수 없어요. 나 그럼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거야. 미선, 아버님, 저희의 삶을 망치고 계세요. 지호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저도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를 원해. 만약 그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그것도 성장의 일부야. 아영 준현이 그러는데 아빠는 몰상식하대요.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30살짜리 자식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어요. 전화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어조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하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비록 고통스러웠고 어떤 밤에는 고독이 나를 짓누를 것 같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일주일 전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꾼 메시지를 받았다. 몇 년 전 가족 모임 조정을 위해 만들었던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지호가 보낸 것도 아영이 보낸 것도 아니었다. 위선이었다. 지긋지긋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올해 조상 제사에는 오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마시고요. 저희는 아영이와 준현이와도 이야기했고 모두 당신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형편없는 아버지라는데 동의했어요. 저희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메시지는 그렇게 화면에 떠 있었다. 몇 초 후 나는 지호가 그 메시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았다. 내 아들, 엄마를 잃은 후 내가 홀로 키워낸 그 아이가 나를 가족에게서 내쫓는 메시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응시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이 배신감, 이 절대적인 무례함, 고작 5년 전에 들어온 여자가 감히 나를 가족에게서 내쫓는 이 대담함을 소화할 수 있었다. 아영은 아직 답장이 없었다. 한순간 나는 한가다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내 딸이 무슨 말이라도 해줄지도 나를 변호해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미선이 말이 맞아요. 아빠는 변했어요. 우리가 알던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가 가족으로서 우리를 지지해줄 수 없다면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준현도 댓글을 달았다. 아버님, 일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 아버님은 자식 대신 돈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3번 읽었다. 내가 자식 대신 돈을 선택했다고? 이 아이러니는 완벽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연락하고 송금액이 많고 저금으로 내 부성의의 가치를 측정하던 이들이 감히 내가 돈 대신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난하다니.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분노에 찬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내 모든 감정을 적지도 않았고 찢어지는 듯한 내면의 고통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짧고 차가운 한 문장을 썼다. 할인해줘서 고맙다. 자동차 보험,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세금, 그리고 너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남아있는 모든 자동 이체 결제를 끊겠다. 너희의 독립이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그건 이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지원이었던 모양이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단체 채팅방을 음소거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박 변호사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제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2채를 회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보험 서비스와 결제를 취소해 주세요. 임 대표님, 정말이십니까? 이건 큰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집은 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월세도 내지 않고 기여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를 이 가족에서 내쫓았으니 그들이 없는 삶이 어떤 맛인지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언장을 완전히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부요. 제 자산의 80%는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기부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일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데 특화된 재단으로 말입니다. 나머지 20%는 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되 그들이 거의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일 것입니다. 어떤 조건 나입니까? 그들은 10년 동안 연속으로 어떤 금전적 지원도 없이 완전히 자립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20%도 재단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임 대표님, 이건 공평합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완전한 독립이죠.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결국 뭔가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그럼 제가 지원을 철회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내 집 테라스에 앉아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빈이 생각났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수빈은 늘 나보다 마음이 어렵고 더 기꺼이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현명했다. 사랑이 언제 단호함을 필요로 하고 언제 방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았다. 수빈아, 내가 잘한 걸까? 나는 물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바람은 물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약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몇 년 전에 세웠어야 할 경계를 마침내 세운 것이다. 11시 59분이 되자 내가 메시지에서 예측했던 대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우였다. 나는 전화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다시 전화했다. 나는 또다시 무시했다. 그러자 메시지가 왔다. 저희 이야기예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아빠, 일이 통제불능이 됐어요. 저희 해결할 수 있어요. 아빠, 미선이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했어요. 걔 화가 나서 그랬지 진심이 아니에요. 아빠, 전화 좀 받아요. 아영도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집 회수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변했다고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어요. 준현은 저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이야기해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은 하지 않았다. 그들이 단 몇 시간이라도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상대방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분을 말이다. 조금 더 늦게 미선이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단체 채팅방에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 임신했어요. 나는 멍해졌다. 임신? 지호는 미선의 임신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녀는 그것을 가족의 기쁜 소식으로 공유하는 대신 조작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을까?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사실이든 아니든 근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악의 방식으로 나를 모욕했고 이제 그들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새벽 2시 나는 마침내 휴대폰을 껐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 죄책감도 의심도 없었다. 그저 결정을 내리고 끝까지 밀어붙인 데서 오는 차가운 평온함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임 대표님, 이것들은 퇴거 통지서입니다. 그들은 부동산에서 퇴거할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새로운 유언장 서류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각 페이지를 꼼꼼히 검토했다. 내용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80%는 자선재단에, 20%는 아이들에게 거의 달성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서 나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서명할 때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을 느꼈다. 내 삶, 내 존엄성, 내 자존감을 되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거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들이 합법적으로 통지받았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처리해 주십시오.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다. 나는 곧장 내 펜션 중 한 곳으로 향했다. 28년 전 내가 처음 지은 곳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처음에는 내가 직접 모든 방을 청소하고 모든 손님을 응대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궈냈는지 회상했다. 임 대표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뵙다니요. 모든 일은 괜찮으신지요? 수지 매니저가 나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수지야, 패션 운영은 어때? 아주 좋습니다. 이번 달 객실 점유율은 95%에 달했고 평도 아주 좋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은 즐겁게 일하고 있니? 아주 즐거워합니다. 임 대표님은 좋은 사장님이세요. 급여도 넉넉히 주시고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니 대표님 같은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감동시켰다. 나를 위해 일하는 이 직원들이 내 친자식들보다 나를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수지야,
만약 네 아들이 너를 돈줄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거니? 만약 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다른 시간에는 너를 무시한다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그에게 교훈을 줄 것 같아요. 잔인하게가 아니라 단호하게요. 왜냐하면 그가 인간관계가 단순히 돈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임 대표님은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겠지만요. 나는 그 펜션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왜 만들었는지 다시 생각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제국을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을 사랑했고 의미 있는 것을 건설하는 것을 사랑했다. 밤이 되자 마침내 휴대폰을 켰을 때 122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와 37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읽었다. 애원, 협박, 조작의 시도들. 지호, 미선이 정말 임신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주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아영 사무소가 드디어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큰 프로젝트 3건을 따냈어요. 저희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해요. 미선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임산부를 집에서 쫓아내는 건 너무 잔인해요. 준현, 아버님, 남자답게 이야기합시다. 이건 아영이와 저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미래 손주, 그리고 먼 친척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 친척들의 메시지도 있었다. 사촌과 삼촌, 이모들 모두 지호와 아영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다. 장 삼촌이 보냈다. 지환아, 내가 이 일에 대해 들었다.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지 않니?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촌 예나가 보냈다. 지환아, 아이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줘. 나는 모든 메시지를 읽은 후 가족단체 채팅방에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제 아이들은 각각 33세와 30세의 성인입니다. 그들은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학비를 대준 대학 교육을 받았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은 유일한 것은 그들이 원래 소유해서는 안 될 무제한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저는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다시 단체 채팅방을 음소거하고 내 삶을 계속했다. 다음 며칠은 그야말로 소모전이었다.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제 그들은 심지어 내 펜션으로 나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내가 퇴거 통지서를 보낸 지 4일째 되는 날, 지호가 불쑥 내 본사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안내데스크에 가족 비상사태라고 말해서 들어온 것이었다. 그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초췌해 보였다. 깊은 다크서클, 구겨진 옷, 면도도 하지 않은 수염. 저희 이야기해야 해요. 이야기할 것 없어, 지호야. 서류는 모두 발송됐고 너희에게는 30일이 남았어. 아빠, 미선이 정말 임신했어요.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개월 됐어요. 아들이래요. 아빠의 손주요. 나는 그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물론 감정이 느껴졌다. 내 핏줄이었다. 손주가 생긴다는 생각에,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는 생각에. 하지만 나는 감정적인 협박이 내가 옳다고 아는 일을 바꾸게 할 수 없었다. 아기가 생긴 거 축하한다, 지호야.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빠의 손주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기꺼이 내 삶에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너희 둘은 부모로서 먼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해. 너희 스스로도 부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니?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안정되면, 아니, 지호야. 이 연극은 우리가 이미 5년 동안 해왔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정되면. 하지만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책임감의 압박을 느낄 때마다 내가 돈을 들고 나타나 너희를 구해줄 테고, 그럼 이 악순환은 계속될 테니까. 그럼 아빠는 손주를 싸구려 월세반에서 태어나게 할 거예요. 나는 내 손주가 부모가 성실하게 일해서 월세를 낼 수 있는 집에서 태어나기를 원해. 내가 돈을 대주고 너희가 성공한 척하는 이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말이야. 아빠는 정말 괴물이에요. 아니, 지호야. 나는 마침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지, 은행이 되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수빈을 끌어들여 그녀의 기억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다니. 네 엄마는 돌아가셨어, 지호야. 너는 네 엄마가 어떻게 했을지 알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알아. 네 엄마는 너에게 열심히 일하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너를 키워준 손을 물어뜯지 말라고 가르쳤을 거야. 이 점에서는 내가 가르치는데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이 실수를 만회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어. 저희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집이 아빠 명의라고 해도 저희가 몇 년 동안 살았으니 거주권이 있어요. 가서 네 변호사와 이야기해봐. 내 변호사가 이미 다 조사했어. 모든 것은 합법적이야. 너희는 임대 계약서도 쓴 적 없고 단 한 푼도 낸 적 없어. 너희는 그저 잠시 머물렀던 세입자일 뿐이고 그 잠시 머무는 은혜는 이제 끝났어. 지호는 내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나갔다. 2시간 후 나는 처음 보는 변호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임지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호 씨를 대리하여 부당한 퇴거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준비 중이니 기아의 입장을 제고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내 변호사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박 변호사는 5분 안에 답장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들은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책에 있습니다. 아영은 다른 전략을 시도했다. 그녀는 나에게 맞서지 않고 가족 조정 회의를 주선했다. 그녀는 삼촌과 사촌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집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나에게는 진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지환아, 와줘서 고맙다. 내가 도착했을 때 형수미 형이 말했다. 우리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 나는 즉시 무슨 일인지 알아챘다. 이게 홍문현인가? 홍문현이 아니야. 내 동생 지간이 말했다. 이건 가족 간의 대화야. 형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형은 자식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예고 없이 금전적 지원을 끊었어. 너무 잔인해. 미영아, 나는 그들에게 몇 년 동안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아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다. 저희는 그저 아빠가 왜 변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아빠는 전에는 그렇게 관대하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해요.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아영아, 너와 미선이 나를 이 가족에서 내쫓았어. 너희는 내가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글로 분명히 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거니? 그건 실수였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건 진심이었어. 너희는 마침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뱉은 거야. 내 가치는 내 돈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자 갑자기 나는 가족이 아니게 된 거지. 준현이 거실 반대편에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오해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쓴 거 내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현장은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글로 쓴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동생 지간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지환아, 형이 상처받은 건 알지만 이걸 복수로 해결할 수는 없어. 대화와 용서로 해결해야 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지강아.
이건 결과야.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 복수는 상처를 주기 위함이고 결과는 가르치기 위함이야. 나는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특히 가족을 현금인 줄기처럼 대하고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형수 미영이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끼어들었다. 지환아, 우리가 네 말을 이해하지만 좀 더 격렬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는 없을까? 한 번만 더 시간을 줘. 이번에는 명확한 조건을 정해서 말이야. 얼마나 더 시간을 줘야 하는데? 매달 5년 더, 10년 더? 내가 7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의 청구서를 대신 내줘야 하니? 아니, 시간은 끝났어. 아영이 일어서서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정말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빠, 제발요. 딱 6개월만 더 주세요. 6개월만 주시면 사무소가 잘 돌아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스스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요. 만약 6개월 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게요. 두말 없이요. 나는 내 눈앞에 무릎 꿇은 딸을 보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녀를 믿고 싶었으니까. 아버지로서의 내 모든 세포가 좋다고 말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 뒤에 있는 준현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관찰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방법이 통할지, 아영의 눈물이 나를 조종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듯했다. 일어나 아영아. 6개월을 줄 거냐고요? 먼저 일어나. 그녀는 울음으로 범벅된 얼굴로 일어섰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할 말을 했다. 아영아, 네가 정말 사무소가 6개월 안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 내게 무릎 꿇고 애원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일하러 갈 거야. 영업을 뛰고 프로젝트를 하고 네 명성을 쌓을 거야. 그런데 너는 이 모임을 주선했어. 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해. 이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줘.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요. 그럼 그 막다른 골목에 몰린 느낌을 이용해서 더 열심히 일해. 너희에게는 이사할 30일의 시간이 있어.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기에 충분할 거야. 만약 사무소가 정말 잘 된다면 너희는 결국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너희 돈으로 사야 해. 내 돈이 아니라. 나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내 동생이 내 길을 막았다. 지환아,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네가 기어이 아이들을 내쫓는다면 이 가족은 영원히 갈라질 거야. 이 가족은 이미 갈라졌어. 지강아, 그들이 내 가치가 은행 계좌에만 있다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갈라졌어. 나는 단지 현실을 인정할 뿐이야. 나는 그 집을 나섰다. 다리를 불태웠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다리는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다음 일주일 동안 그들의 전략은 바뀌었다. 더 이상 애원이나 감정적인 협박이 아니었다. 이제는 협박으로 변했다. 지호, 아빠가 이렇게 한다면 아빠는 영원히 손주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맹세해요. 그럼 네 아들이 할아버지를 알 기회를 빼앗는 건 너의 결정이지. 내 결정이 아니야. 미선,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소셜미디어에 폭로할 거예요. 아버님 명성을 망칠 거라고요. 그럼 모든 이야기를 다 해봐. 네가 4억 원짜리 집에서 5년 동안 공짜로 살았다는 것부터 내가 경계를 세우려고 했을 때 네가 나를 이 가족에서 내쫓으려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해봐. 누가 더 망신당하는지 보자고. 아영 준현이 언론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이 일을 보도할 수 있어요. 억만장자 호텔 재벌, 임신한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다. 이 뉴스 헤드라인은 보기 좋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아영은 아마 착각했거나 의도적으로 혼동했을 것이다. 임신한 사람은 미선인데 여론의 압력을 만들기 위해 상황을 섞어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자신들의 집도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나는 억만장자가 아니야, 아영아. 나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네 남편은 누구를 찾든 상관없어. 나는 서류, 메시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진실은 항상 밝혀질 거야.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협박은 예상치 못한 소식통으로부터 왔다. 내 회계사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했다. 임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따님 아영 씨가 회사 계좌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일부 재무 서류를 열람할 권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권한도 준 적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하지만 임 대표님, 저는 이게 정말 걱정됩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아마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증거를 찾고 있거나 나에게 법적으로 맞설 만한 것을 찾고 있을 거야. 모든 접근 권한을 바꿔야 할까? 보안을 강화하고? 네, 오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님, 지금부터 저와 박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회사나 개인의 재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박 변호사를 만나 모든 법적 상황을 다시 검토했다. 임 대표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저희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퇴거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유언장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집에 대해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은? 지호 씨가 매우 공격적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님께서 정신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여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 이건 막가파식수법이잖아. 그들은 어떤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아버지도 자식을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손주까지 태어날 상황에서는요. 대표님의 행동이 인지 자아 또는 감정적 붕괴를 보여주어 자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대표님, 그들은 정신 감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협조적인 판사를 찾아 명령을 받아낸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완전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 대표님께서 완전히 정상임을 증명하고 대표님의 결정이 비록 엄격하지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평가에 기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 가능한 한 빨리요.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신과 권위자 중 한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대표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증명한다면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사흘 후 나는 허 의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대략 70세였고 수십 년간 정신능력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임 선생님,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인지적, 감정적, 심리적인 완전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4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4시간 동안 허 의사는 나에게 기억력, 논리적 추론, 감정 상태, 의사결정 능력 등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는 나에게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내 이유를 설명하며 내 모든 행동을 변호하라고 요구했다. 마침내 그는 보고서를 들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임 선생님, 제 진단은 명확합니다. 선생님의 정신과 감정 상태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선생님의 인지 기능은 나이에 비해 매우 탁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선생님의 결정이 비록 엄격하지만 논리적 추론과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완전히 행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보고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행동이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기능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덧붙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임 선생님, 사적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생님과 같은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결코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제 경험상 고통스럽더라도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고 물러서지 않는 부모들이 수년간의 방종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종종 이루어냅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성장시키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이 맞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년, 많아야 2년 안에 2가지 결과 중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훈을 얻고 성숙해져 선생님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영원히 철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선생님은 무의미한 지원에 낭비될 뻔한 삶의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가졌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0일 퇴거기한 만료 사흘 전 나는 동생 지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지원아, 우리 집에 와야 해. 아주 급해. 아니, 홍무령 같은 게 아니야. 형이 봐야 할 게 있어. 나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지강 혼자였다. 그는 내게 노트북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동영상 웹사이트의 영상이 있었다. 미선이었다. 그녀는 임신 중인데 억만장자 시아버지에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라는 제목의 20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미선은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샘을 터뜨리며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며느리였는지, 지호가 가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성격이 변해 그들을 벌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 임신 3개월이에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희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저희가 삶을 안정시킬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하다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은 이틀 만에 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어떤 괴물이 임산부를 쫓아내냐. 부자들은 다 똑같이 양심이 없어. 저 노인네는 분명 노망났어. 정신과에 가봐야 할 거야. 나는 동생을 보았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겠니? 그들은 인터넷에서 네 명성을 망치려고 해.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네가 직접 영상을 찍을 거니? 아니, 나는 더 좋은 걸 할 거야. 내가 아는 기자를 연락할 거야. 진짜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 말이야.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 카카오톡 대화 기록, 수년간의 금전적 지원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나를 가족에서 내쫓은 메시지 스크린샷, 전부 다 그에게 접근 권한을 줄 거야. 그가 완전한 이야기를 말하게 할 거야. 확실해? 일단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어. 이미 정보는 공개됐어. 지강아? 하지만 그들의 버전만 있어. 이제 진실도 공개될 때야. 나는 이한결 기자에게 연락했다. 가족과 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제작했던 베테랑 탐사 기자였다. 나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증거를 제공했다. 임 대표님, 이게 바로 제가 관심 있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대표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대표님께서 잘못한 점을 발견한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도할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다음 5일 동안 이한결 기자는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는 내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재무 서류를 검토했으며 박 변호사와 이야기했고 심지어 지호 아영을 아는 직원 몇 명도 인터뷰했다. 마침내 그는 사랑이 의존이 될 때 잔인한 시아버지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미선이 구축하려던 이야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 아이들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저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완전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사는 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맨손으로 시작했는지, 어떻게 아내를 잃고 20대 아이를 홀로 키웠는지,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지. 기사에는 내 펜션 직원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의 직업윤리,
직원들에 대한 나의 관대함, 지역사회에 대한 나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숫자가 제시되었다. 내가 자녀 교육에 투자한 돈, 그들이 살았던 집의 가치, 지난 몇 년간 매달 지출된 금액. 이 숫자들을 한데 모아보니 나 자신도 놀랐다.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내가 준 금전적 지원은 4명억 원을 훌쩍 넘었다. 이어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다. 이한결 기자는 나의 허락을 받아 미선이 나를 가족에서 내쫓고 지호가 좋아요를 누르고 아영이 그 결정을 지지하는 스크린샷을 첨부했다. 기사에는 캥거루족 증후군에 대한 단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무제한적인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영구적인 의존을 초래하고 그 지원이 마침내 철회될 때 어떤 종류의 원만이 발생하는지 설명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수년간의 무제한적인 지원 후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잔인한가? 아니면 결코 경계를 설정하지 않아 성인 자녀에게 평생 의존을 선고하는 것이 잔인한가?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미선의 영상만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부모들,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는 전문가들,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 기사 아래 댓글은 미선 영상 아래 댓글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성인 자녀가 부모 돈을 받을 권리는 없다. 4억짜리 집에서 5년 동안 공짜로 살면서 잔인하다고 말할 염치가 있다니. 어이가 없다. 그를 가족에서 내쫓은 메시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들은 그의 돈만 사랑했을 뿐이다. 이어서 판연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부모들이 자신들의 캥거루족 자녀 이야기를 공유했고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분석했으며 심지어 일부 재테크 인플루언서들은 내 사례를 자녀 교육의 반면교사로 삼았다. 미선은 또 다른 영상으로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다. 댓글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수년간의 금전적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았다면 왜 그를 가족에서 내쫓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미선에 대한 폭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호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를 알던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이전에 나이 많은 남성들과 교제했던 것도 돈 때문이었다고.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지 않았다. 사람들을 찾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났을 뿐이다. 사람들이 공개된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퇴거 기한이 만료되는 날, 즉 통지서를 보낸 지 정확히 30일 후 나와 박 변호사 그리고 법원 집행관은 지호와 미선의 집으로 갔다. 집은 비어 있었다. 그들은 전날 밤에 야반도주했다. 인사도 없이 우편함에 열쇠와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당신은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했어요. 나는 5년 전 그들에게 사주었던 집으로 들어갔다. 집 상태는 참혹했다. 벽에는 낙서가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얼룩이 있었으며 많은 손상이 분명히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 고의적인 방치로 인한 것이었다. 임 대표님,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악의적인 재물 손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이 수업의 마지막 학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영과 준현의 집은 달랐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직 짐을 싸고 있었다. 아영이 문을 열었는데 눈이 붓고 붉어져 있었다. 아영아, 집을 회수하러 왔다. 알아요. 저희에게 이 시간만 더 주세요. 마지막 몇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천천히 해. 기다릴 수 있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주위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아영이 입을 열었다. 아빠,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아빠를 은행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장 나쁜 건 너무 늦게야, 아빠를 잃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잃지 않았어, 아영아. 네가 돈을 선택한 것이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돈을 가져가겠다고 위협했을 때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알아요. 그리고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아빠가 결정을 바꾸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단지 제가 마침내 이해했다는 것을 아빠에게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남은 평생을 제가 진작 되었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럼 준현은? 준현과 저는 지난달에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 이 일이 벌어지고 아빠의 금전적 지원이 사라진 후 준현이 변했어요. 그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아빠 돈이 없으니 제가 쓸모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침내 아빠가 처음부터 보셨던 사실을 본 거예요.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빠의 인맥과 돈 때문에 저와 결혼했던 거예요. 유감이다, 아영아. 유감스러워하지 마세요. 아빠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만약 아빠가 계속 저희를 지원했다면 저는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월을 낭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록 가슴 아프지만 아빠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준현이 방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굳어졌다. 임 대표님, 준현 씨, 이제 만족하시겠군요. 제 결혼을 망쳤고 저희 사무실을 망쳤고 저희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내가 원래 지원해서는 안 될 일을 지원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수십억대 자산가인 아버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물론 쉽겠죠. 그 돈은 내가 수십 년간 매일 18시간씩 일해서 번 거야. 아무도 나에게 이 돈을 준 적 없어. 그리고 준현 씨, 만약 당신의 결혼이 내 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다면 그 결혼은 애초에 진정한 결혼이 아니었어. 준현은 상자를 내려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 아영은 슬픔과 함께 어떤 종류의 감사함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돌아갈 길은 없나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관계는 너무 늦었나요?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아마 그녀가 수년 동안 물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늦지는 않았어, 아영아. 하지만 그렇게 빠르지도 않을 거야. 네가 우리 관계를 재건하고 싶다면 나는 진정한 변화를 봐야 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는 실제 행동을 말이야. 어떤 행동이요?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수익보다 적게 지출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삶을 구축하는 것.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전화할 때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잘 지내는지 묻고 네 삶을 공유하는 것. 어떤 목적도 없이. 만약 네가 2년, 3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관계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럼 유언장은요? 그 달성 불가능한 조건들은요?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야. 매우 어려운 것이지. 하지만 네가 정말로 변했다면, 네가 정직하게 10년을 살았다면 네 몫을 받게 될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글쎄,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줄 거야. 아영은 이 모든 것을 소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해낼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요. 2시간 후 그들은 짐을 모두 쌌다. 떠나기 전 아영이 나를 안았다.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네가 네 길을 찾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렌터카를 몰고 훨씬 더 소박한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로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가 느낀 것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이 고통이 그들에게 안락했던 세월이 결코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다. 지호의 상황은 달랐다. 그는 집에 오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사라졌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가족을 차단했다.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고 주소도 남기지 않았다. 미선은 계속 게시물을 올렸지만 각 영상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고 조회수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마침내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비키니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음 몇 달은 이상했다. 집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변하기도 했다.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가족 싸움도 없었고 감정적인 협박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 있었다. 나는 이 평온함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했다. 유원장에서 언급했던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운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기관들과 연락했다. 진정으로 일하고 싶지만 창업 자금이 없는 사람들 말이다.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기회를 갈망하고 재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직업윤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은 그저 누군가가 자신들을 믿어줄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친자식들이 낭비했던 것, 즉 명확한 기대를 동반한 기회와 멘토링, 지원을 주었다. 집에서 쫓겨난 지 6개월 후 아영이 나에게 전화했다.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유명한 사무실에서 디자이너 일자리를 찾았다고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월급이 엄청난 것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돈, 안정적인 돈이었다. 아빠, 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일하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예전에 안락했던 삶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 돈으로 살았을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도 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기쁘다. 아영아, 언젠가 점심이나 같이 하자.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약속한다. 아주 좋아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점심 식사를 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먹었던 어떤 식사와도 달랐다. 아영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떻게 절제된 삶을 사는 법을 배웠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또한 내 삶에 대해 물었고 펜션에 대해 물었고 내가 고독에 어떻게 맞섰는지 물었다. 아빠가 한 일을 후회하세요? 점심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물었다. 이 결과는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일이 여기까지 와야 했다는 것은 유감이다. 내가 진작 경계를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사랑과 방종을 혼동한 것을 후회한다. 저도 많은 것을 후회해요.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아빠의 금전적 안전망이 있는 한 저는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준현은? 이혼 절차는 지난달에 끝났어요. 아빠, 재산 분할할 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현이 도박비 때문에 거액의 빚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항상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사무소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던 거였어요. 그는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괜찮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에 더 많은 세월을 낭비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의 우리 부녀 관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금전적 의존이 아닌 새로운 관계였다. 지우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저 지우예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아빠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름은 지원이에요. 아빠랑 같은 이름이요. 그리고 아빠 말이 맞았어요. 미선이랑 저는 임신 6개월 때 이혼했어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대요. 친자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돈이 다 떨어지자 그녀도 떠났어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호텔에서 운영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제 호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호텔이요.
제가 버는 돈은 아빠가 예전에 제안했던 걸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벌 수 있었던 돈의 아주 작은 일부예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 일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단지 아빠에게 제가 마침내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아빠의 아들 지우로부터. 나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다.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아픔, 그가 마침내 이해한 것 같아 느껴지는 안도감, 낭비된 시간에 대한 슬픔.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3일 동안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썼다. 지호야, 네 메시지 잘 받았다. 네가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무언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아기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가 어떻든 네가 그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해.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야. 나는 지속적인 변화를 봐야 해. 힘든 순간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변했다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만약 진심이라면 우리는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구축될 거야. 네 아버지로부터. 잠시 후 그가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가 아빠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배웠지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저는 제가 가진 어떤 아이의 삶도 망쳤을 테니까요. 적어도 지금은 만약 어린 지원이가 제 아들이라면 저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지호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근원을 알려주었다. 친자 확인 결과는 그의 아이였다. 그는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미선이 태만한 엄마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자신만의 작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집에서 쫓겨난 지 2년 후 나는 작은 모임을 주최했다. 아영과 지호를 초대했다. 그들의 전 배우자들은 없었고 편을 갈랐던 친척들도 없었다. 그들 둘만이었다. 그들은 긴장한 채 도착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집 테라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내가 수많은 외로운 밤을 바다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소화했던 그곳에서 말이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말을 시작했다. 2년이 지났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지났어. 금전적 지원을 끊고 너희를 강제로 성장시킨 지 말이야. 아빠, 아용이 입을 열었다. 내가 끝까지 말하게 해줘. 지난 2년간 나는 너희를 계속 지켜봤어.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말이야. 아영아, 나는 네가 직업을 찾고 직업을 유지하고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고 네 삶을 재건하는 것을 지켜봤어. 지호야, 나는 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가 되는 것을 지켜봤어. 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말이야. 나는 잠시 멈췄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지난 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2년이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난 2년간 나는 혼자였다.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 너무 잔인했는지 이 가족을 영원히 망쳐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 아빠, 정말 죄송해요. 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끝까지 말하게 해줘. 하지만 이제 너희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변화를 보면서 나는 2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너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때문이야. 일하고 고군분투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직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건 말이야. 그럼 아빠가 저희를 용서했다는 뜻인가요? 아용이 물었다. 그건 내가 재건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야.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그건 이미 완전히 죽어서 묵혔어.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구축할 수 있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부양자와 의존자가 아니라 성인 대 성인의 관계를 기반으로 말이야. 지호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제가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아빠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는 차로 가서 아기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그 안에는 약 18개월 된 작은 남자아이가 커다란 눈으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얘는 어린 지환이에요. 아빠의 손주요. 그리고 제가 얘를 데려온 건 아빠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단지 아빠가 얘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할아버지를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가 나를 보고 웃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벽이 무너졌다. 지난 2년간의 모든 고통, 모든 고도, 억지로 참아왔던 모든 차가움이 녹아내렸다. 안녕, 지환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란다. 아영도 울었다. 저도 소식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3개월 됐어요. 이번에는 달라요.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저축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아빠에게 돈을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아빠가 이 아기의 삶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테라스에 서 있었다. 3명이 부서진 사람들이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했다. 비록 잔혹한 길이었고 수년간의 고통을 치렀지만 우리는 마침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에 도달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오랫동안 침묵한 후 내가 말했다. 내 유언장에서 정했던 그 조건들 말이야. 유언장이요? 아빠, 지우가 말했다. 솔직히 정부 자선단체에 기부해도 좋아요. 그게 저희가 받아 마땅한 거죠. 내가 끝까지 말하게 해줘. 유언장은 너희가 10년간 책임감 있는 삶을 증명해야 너희 몫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어. 하지만 나는 수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야. 왜요? 아영이 물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미 증명했기 때문이야. 너희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성인이 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10년 대신 5년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20%가 아니라 30%를 너희에게 균등하게 나눌 거야.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손주들을 위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너희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나는 그들이 약간의 도움을 받고 약간의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새로운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이요? 너희가 그 돈을 받게 된다면 일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해야 해. 너희가 받은 것의 일부를 이용해서 너희가 한때 처했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잠재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말이야. 나는 너희가 부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이해하기를 원해. 저희 그렇게 할게요. 아영이 약속했다. 맹세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내 손주들을 알고 싶어. 나는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내 규칙대로 할 거야. 나는 모든 청구서를 대신 내주지 않을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을 구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되어 감정적인 지원을 주고 조언과 사랑을 줄 거야.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부모는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노력의 가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이 예전의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저는 그가 아빠처럼 되기를 바라요. 두 손으로 무언가를 일군 사람,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무것도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있었다. 돈 이야기도 조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으로서 아이를 놀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날 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평온함.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거짓된 평온함이 아니라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진정한 평온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나는 여러분이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사랑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며 잠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내 며느리가 조상 제삿날 나를 가족에서 내쫓았고 내 아들은 그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애원하거나 다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확인해줘서 고맙다. 모든 결제를 취소하겠다. 그리고 밤 11시 59분 결제가 실제로 취소되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느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의존이 끊어지자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잔혹하고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내 평생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2년 후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존중을 얻었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아이들을 얻었다. 나는 손주들을 얻었고 그들이 자랐을 때 할아버지가 힘든 순간에도 가르칠 만큼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주도에 있는 내 집에서 58세의 내가 아이들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재건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경계를 설정하고 사랑과 방종을 구별하며 때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그들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임을 이해할 용기를 가지기를 기원한다. 나는 또한 여러분이 언제 지원이 의존으로 변하고 언제 관대함이 단연시되는 것으로 변하며 언제 사랑이 돈거래로 변하는지 분별할 지혜를 가지기를 기원한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교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내 아이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비록 완전히 단절을 통해서만 배웠지만 어떤 유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일구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단순히 금전적 의무가 아니며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만약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존적인 가족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요구할 용기를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여전히 현금인 줄기처럼 취급당하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고 당연하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길을 잃은 다른 아이들이 있으며 사랑과 무제한적인 금전적 지원을 혼동하여 파괴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잠시 동안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족, 돈에 대한 의존이 아닌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메시지가 상처를 주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가족에게서 쫓겨나더라도 결국 진실은 항상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러분의 돈 때문에 여러분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관계를 잃어야만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